지난 영상에서 왜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법인이 좋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소득.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업용 부동산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사업용 부동산, 즉 임대용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 임대용 부동산 이 상가 건물을 개인이 갖고 있다,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 그러면 소득 분산이 안 되죠. 그냥 1년 동안 벌어들인 거는 임대소득이고요. 그 임대소득은 그 소유주가 혼자 냅니다. 그리고 1년 벌은 소득은 전체를 다 그 해에 한 번에 다 납부를 하고 끝나요. 1년 단위로 정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율이 높죠. 세율이 높아요. 만약에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뭐 소득세율이 40% 받는다. 그러면 여기 임대소득은요, 이게 합쳐지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45%, 5% 더 올라가고 임대소득은 무조건 45%를 내야 되니까 임대료에 절반 이상을 세금 내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임대 하나 많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걸 법인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으로 간다면 소득이 분산이 돼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임대소득이 법인에 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죠. 근데 그 법인에 온 임대소득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로 나갑니다. 근로소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나간 다음에 남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고요. 법인세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표이사를 할 것인지, 보수를 얼마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나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앉히면 대표이사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 종전에는 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소득은 전부 내 거였지만 이게 법인으로 가서 대표이사를 부인으로 앉히면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여세 없이 넘겨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는 22%예요. 개인소득세는 49.5%가 최고 세율이에요. 근데 법인은 22% 세율, 무조건 단일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니까 세율 차이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내가 다른 소득이 많으면 그때 배당소득 안 받으면 돼요. 또는 2천만 원 이하로 받으면 15.4% 내고 끝나는 거예요, 세금이. 그전에는 임대소득으로 가면 막 전부 50%씩 내던 세금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전에는 내 근로소득에다가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건강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법인으로 가면 내 부동산이 아니라 이게 법인 부동산이고요. 여기서 내가 근로소득을 안 받으면 나는 소득이 제로가 돼요. 임대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배당을 받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소득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 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당연히 세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이전할 때 개인은 부동산의 이전이잖아요. 부동산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고 그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지분으로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 지분으로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잘게 쩔어서 넘기기는 사실 부담스럽죠. 100분의 1씩 넘긴다? 이거 사실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주식은 이전 절차가 간단해요. 그냥 계약서 한 장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 주식은 취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 없이 그냥 넘겨주는 거고 간단합니다. 이전 절차가. 예. 그래서 이전 절차에도 굉장히 단순하다. 그 다음에 평가도 개인 부동산은 상징법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상징법에 따라서. 그래서 뭐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은 배웠죠. 이게 감정가액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인근 시세로 하고 없으면 기준시가로 간다. 근데 그것도 일정 기간 내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확장 기간까지 간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만약에 세무서에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부동산은 개인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넘겨주는 거, 주식을 평가하는 거죠. 개인의 그 부동산을 상징법에 따라서 평가할 때는 아주 심플해요. 이거는 거의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이걸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 가치를 약간 높게 낮게 할 수 있는 레인지 좀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택의 여지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은 회사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꼭 자산 가치만 평가하는 게 영업권까지 같이 합쳐서 평가해요. 근데 개인 부동산은 영업권 평가를 안 하고 자산 가치만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이 주식은 영업 가치도 평가하는 거죠. 다만 영업 가치를 평가하려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등의 가치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손익 가치를 안 넣어요. 근데 80%가 안 되면 손익 가치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손익 가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40%고요. 자산 가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60%예요. 그러니까 손익 가치로 평가한 부분이 제로고, 그러면 자산 가치로 평가한 게 60%잖아요. 그게 60%는 개인의 부동산 평가하는 거에 비슷하니까 60%라고 치면 손익 가치가 40% 평가돼 손익 가치 제로면 어떻게 돼요? 60원으로 평가되는 거잖아요. 개인은 100원짜리였는데 이 법인으로 가면 100원짜리가 60원으로 평가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세법에 단서를 둬서 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로 하되 손익 가치가 제로인 경우에는 총 자산 가치의 8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60%가 아니라 80%, 그 최저한을 80%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20% 정도 낮출 수 있는 갭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이니까 대략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은 상징법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평가 방법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은 부동산 임대법인의 재산은 주식이니까 주식 평가하는데 이 개인 평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평가한 것보다 조금 더 낮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불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산 가치에서 그 손익 가치를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산 가치, 손익 가치를. 그런데 이 자산 가치 평가할 때는요, 부동산이나 뭐 현금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을 집어넣고요, 거기서 채무,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을 빼서, 그래서 이제 순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 가치도 평가하는데 그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등이 80% 이상이면 손익 가치는 평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데, 그러면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거나 법인으로 갖고 있는 거나 거의 평가하면 거의 비슷하겠죠. 자산 가치만 평가하면. 그런데 크게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임대사업을 전환을 하게 되면 이거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법인 전환할 때는 개인 소유에서 법인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취득세도 감면해 줬는데 지금은 감면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100%.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법인 전환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 그럼 양도세도 내야 되는, 양도세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이 지금 가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양도세가 한 30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법인 전환하는데 100억에 취득세 10억에다가 양도세 30억에 40억을 들여서 이걸 넘긴다고?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양도세도 감면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 감면은 지금 부동산 임대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양도세는 내지 않아요. 신고는 합니다. 확정을 해서 신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100억의 법인 전환을 했다면 30억 양도세가 나오는데 이걸 양도세 신고를 해요. 그 양도세 확정된 거죠. 확정된 거 신고를 해요. 납부는 안 한다는 거죠. 납부를 언제 하느냐? 이게 법인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시점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처분 안 한다 그러면 100년 동안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원래 개인 사업자가 그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 양도세 개인이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개인이 내야 될 양도세를 5년 이내에 법인이 처분하면 그때 이 개인이 납부를 합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원래 개인 납부해야 될 양도세를 유예를 시켜준 거니까. 그런데 5년 이후에 이걸 처분하면 그때도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양도세 누가 내느냐? 개인이 안 내요. 법인이 내요. 법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내야 될 양도세가 법인으로 전가가 된단 말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 5년이 지나가면 이렇게 아까 100억으로 넘겼을 때 30억의 양도세가 이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30억의 양도세를 법인이 이제 5년 이후부터는 언젠가를 납부해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납부할 돈인데
언제냐면 그걸 팔 때 내는 거잖아요. 언제 팔지 모르죠. 그러면 이게 법인의 채무를 볼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채무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가액에서 우리가 은행 대출이나 보증금을 빼고 순자산 가치를 평가했듯이 이것도 채무를 넣으면 이거만큼 또 더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다가 2021년도에 적용돼서 법규 해석을 내려서 이건 빼주는 게 맞다라고 이제 법규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 샀다가 100억에 넘겼어요. 그래서 양도세 30억을 신고했어요.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 지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상속을 하고 싶어요. 근데 5년 지나서 이게 120억이 됐어요. 5년 지나서 120억이.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120억이 된 거죠. 자, 개인이라면 120억으로 상속증여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120억짜리니까.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5년이 지났다면 부동산 가치가 12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도세를 여기서 빼준다는 거예요. 30억. 그러니까 9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로 개인 상태에서 넘겨주면 120억의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주식으로 넘겨주면 90억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억에 대해서 50% 세금이 줄어드니까 15억 절세가 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넘길 때에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취득세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서요. 그 다음에 개인이 이거를 처분을 했다 그러면 양도세가 30억 나온다 그랬죠. 그렇지만 법인은 양도세는 최고세율이 45%예요. 근데 법인은 20%란 말이죠. 20%.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 팔았어요. 팔아갖고 쓴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다시 재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개인은 양도세를 왕창 내니까 그 가처분 소득이 얼마 안 돼서 재투자하는데 금액이 작잖아요. 근데 법인은 그걸 처분해도 법인세로 20%밖에 안 내니까 절반도 안 내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남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재투자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의 고민이 해결된다는 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으로 갈수록 사람들은요 투자나 소비 이런 것도 잘 안, 특히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그 대로변에 가다 보면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참 이게 낡았어요. 야, 저기다가 저걸 리모델링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러면 지금보다 임대료가 몇 배 더 나올 텐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하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는데 겁이 나요. 그래서 못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건물을 언제 이게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한 분만 돌아가시면 안 되고 두 분 다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주주로 들어오면 주주총회 열리게 되고 거기에 자녀들을 대표이사로 앉히게 되면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자녀들이 이거를 어떻게 잘 그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거나 수익을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영 측면인데요. 자녀들에게 공동 지분으로 줬을 때는 사실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합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을 줬기 때문에 지분 중에서 손들어서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은 대표이사가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결과를 주총에서 보고받고 잘못하면 보수를 깎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바꾸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운영하고 이럴 때 다툼이 없다. 예. 다툼이 있어도 기분 나빠도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근데 개인은 기분 나쁘고 다툼이 생기면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취득세 문제 이 문제가 큰 걸림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